안녕하세요. 강철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25년에 있었던 의학특허와 관련된 주요 사건과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제약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어떤 제품들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허 도전이 있었는지를 좀 쭉 정리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2025년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이슈를 표를 정리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데, 가장 큰 사건이 이제 K캡정에 대한 사건이 작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됐어요. 한 3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최초의 심판 청구가 있었어요. 다른 회사들이 못 쫓아오게 하려고 되게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사실 작년 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라투다정이라고 환인제약이 그 심판을 청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게 흔히 있어요. 이 연휴가 있기 막 시작할 때 다른 회사들이 심판 청구 사실을 좀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는데, K캡정이 그렇게 3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됐던 게 작년에 완전히 끝이 났고요. 이제 결정 특허에 대한 거, 그리고 존속기간 연장된 물질 특허에 대한 거, 이게 끝이 났고, 듀카부정과 관련해서 보령이 심판원하고 특허법원 다 이겼었는데, 이 제넥사가 대법원에 가서 역전해서 지금 현재 특허법원에 가서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의 제미글리틴 관련된 것들 소급권보가 무효가 진행 중인데, 현재 다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인데, 소급권보는 특허권자가 LG화학이 이겼고 무효는 LG화학이 져서 두 개의 사건이 대법원에 진행 중이고, 자, 카나부 특허는 사실 물질 특허는 끝났어요. 그런데 카나부의 제2의학용도 관련된 별도의 특허를 보령이 등재함으로 해서, 등재는 한 게 아니라 특허 등록을 받음으로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넥사와 이제 분쟁이 붙었고, 제넥사가 소유권 범위에서 이겨서 현재 특허법원의 사건이 진행 중인 게 있어요. 레볼레이드 정이라고, 요건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인데 이 약 가격이 굉장히 비싼 약이에요. 이게 희귀 약품이라서 이 레볼레이드 정에 관련된 등재 특허, 그리고 이게 이따가 설명드리겠죠. 분할 출원에 관련된 특허들인데, 이거를 제넥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한국 판비료가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렘비마 캡슐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항암제인데, 일본 에이자이의 특허를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한 5개, 6개 등록을 해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령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지금 거의 승기를 좀 잡아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도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2025년에 이렇게 많은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허가 등에 따른 특허법 존속 연장제도 관련 특허법 개정이 있어서 2025년 7월 22일 날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 제도의 내용은 국내 제넥스한테 상당히 유리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전속기 연장의 범위를 좀 좁힌다든지 기간을 좀 단축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 입장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거, 이 심판원에서 무효심판 예고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뭐 관련 업계 의견도 묻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제도예요. 이따가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무효를 하기 전에 곧바로 무효 심결을 하면 될 것을 정정기한을 한번 더 주겠다는 거거든요. 특허권자한테. 아마 올해 그 2025년 26년 1월 아마 16일자 공무원들 대개 16일 날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난달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심판원장이 그만둘 텐데, 그 얼마 전에 만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안 된다. 근데 심판원 입장에서도 워낙 특허 무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으로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제약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내실 필요가 있어요. 이따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작년에 2025년에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 총 건수는 154건입니다. 다국적 제약사가 121건을 등재를 했고, 국내사가 34건을 등재를 해서 총 154건인데, 한국 파이자가 총 18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등재를 했는데, 프리베나 20, 요 폐렴 구인 백신에 대한 걸 8개 특허를 등재를 했고,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6개 특허를 등재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 아스텔라스가 엑스탄디 관련 2개 특허 등재를 했는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등재하자마자 바로 심판 청구가 들어갔고, 요 알보젠 코리아가 7개, 3개를 등재를 했는데, 요 다세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고순도의 EPA를 가지고 기존의 스타틴계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 심혈관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건데,
요것도 세계 특허를 등재를 했고, 국내 제약사들이 관심 있어 하는 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도 이렇게 여러 개 특허를 등재를 했고,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5개로 제일 많이 특허를 등재를 했어요. 제일약품이 작년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총 4개를 등재를 했고, 요 태준대학은 요 수프렘 미니 S. 앞으로 요 시장도 꽤 커질 것 같아요. 요게 뭐냐면,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할 때 과거에는 이렇게 산재를 녹여서 몇십 리터씩 막 이렇게 먹고 오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거를 판비오가 한국 판비오가 오라팡정이라는 걸 정제 형태를 개발해서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태조는 그걸 또 정제의 크기를 작게 만든 거예요. 미니정으로. 그래서 그 관련된 특허를 이렇게 등재를 했고 대웅제약은 팩스쿨류에 관련된 거 3개 특허를 또 등재를 했고 뭐 이미 다른 특허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배리어를 쌓는 거죠. 후발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나머지 다른 회사들은 2개 또는 1개 특허를 이렇게 등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작년에 있었던 사건, 2025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좀 덩치가 컸던 사건은 이 K캡정 관련된 건데 이게 매출이 1년에 1,000억이 넘는 품목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회사가 처음에 이 심판이 청구가 됐을 때 거의 아마 400건 정도가 있었어요. 심판. 제가 특허청에 25년 근무했지만 한 개의 제품에 이렇게 많은 심판이 청구된 건 이게 처음입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 결정특허에서 심판 청구할 당시에 어느 게 안정한 형태의 결정인지 원료인지가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조기에 이 심판 청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회사가 심한 경우에 5건까지 청구를 했어요. 이 뭐 여러 원료 회사들이 이제 제안한 그 원료 5개를 한꺼번에 결정 특허.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 수는 40개에서 60개 정도 되는데 뭐 어떤 회사는 2개 하는 회사도 있고 3개 하는 회사도 있고 뭐 그래서 이 결정 특허 관련된 게 한 400여 건이 심판에 청구가 됐던 그런 사건인데 작년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등재 특허가 2가지인데 물질 특허하고 결정 특허.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결정 특허는 제일 회피가 쉬운 특허예요. 예를 들어서 이 태고프라자 같은 결정형 A가 특허라고 하면 뭐 결정형 B나 무정형을 하면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결정 특허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사가 대법원까지 모두 이겼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은 아예 이제 특허권자가 상고를 했다가 상고를 취하하기까지 했고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특허법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특허법원 사건도 취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건이 어느 정도 공방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취하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김현장을 통해서 특허권자가 취하에 동의해달라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 부동의서를 제출해서 동의하지 않겠다는 부동의서를 제출해서 특허법원의 판결문을 받고 상호장 제출하지 못한 그런 상태까지 해서 하여튼 결정 특허는 국내 제네릭사가 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특허 여기 제가 연장된 물질 특허라고 했는데 이 등재 특허가 물질 특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특허 자체를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물질 특허가 원래 존속기간이 2026년 12월 6일에 만료 예정이었는데 이따가 설명드릴 올해 제도가 2025년에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제도 특허법 89조에 규정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존속기한 연장이 됐어요. 거의 5년 가까이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연장의 근거가 됐던 게 연장 등록 공보에 보면 1번, 2번 효능효과밖에 근거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미란성, 비미란성 위시도 역류 질환의 허가를 근거로 해서 이게 연장이 됐으니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총 5개의 K캡정 효능효과 중에서 이 연장된 효력이 미치는 건 1번, 2번 아니냐? 그러면 3, 4, 5번은 연장된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3, 4, 5번에 대해서는 2031년 8월 26일부터가 아니라 2026년 12월 7일부터 팔겠다 라는 목적으로 요 3개에 대해 소급권법을 청구했는데 이걸 제넥사가 완패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요거는 끝이 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 요 3, 4, 5번 효능효과 관련해서 이 SK노인이 별도의 특허 출원과 또 3번 같은 경우 3번 효능효과 요거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요 31년 8월 26일이 아니라 이 뒤까지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요 등록된 이후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3, 4, 5번을 이 특허 때문에 별도로 특허 출원한 HK 이노의 특허 때문에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삼천당 제약이 요 최초의 심판 청구를 했던 삼천당 제약이 요 3번에 대해서는 무효 심판 청구하고 4번과 5번에 대해서는 이 특허 출원이 특허 등록되면 안 된다는 정보 제출서를 제출해서 4번과 5번에 대한 특허 출원은 거절 결정이 됐고요. 이 3번의 경우는 현재 무효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결정 특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 좌측 특허 발명이에요. 태국에서 결정해. 이게 결정 특허거든요. 확인 대상 발명을 이렇게 무정형이거나 아니면 결정형 B를 가지고 해서 했어요. 뭐 다른 결정이니까 당연히 회피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특허원 판결문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사건이 진행 중일 때 김현장을 통해 특허권자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이 무정형이나 결정형 B가 소위 제네릭이잖아요. 그게 결정형 A, 특허 발명이 결정형 A로 변이가 된다. 그러니 특정이 안 됐고 그러니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이 심판은 원래 각하되어서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정형이 변이된다는 거에 대해서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이 특허본 판결문 보면 일단 소극적 권리보험 확인 심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거는 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에 특정한 확인 대상 발명인데 이 확인 대상 발명을 보면 무정형 또는 결정형 B라고 특정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걸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확인 대상 발명이 분명히 무정형 또는 결정형 B라고 특정이 되어 있다면 이게 제조, 유통, 보관 과정에서 이게 변이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불특정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이 특허권자는 어떻게 주장을 했었냐면 7페이지 보시면 완제 의약품에 그러니까 원료 단계가 아니라 완제 의약품에서 이게 저장하다 보면 원래 특허인 결정의 A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 특정 안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 중략된 부분이 결정형은 사실은 이제 안정한 형태로 바뀌어 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 예정된 것이다. 결정형이 무정형이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결정형으로 상전이가 되는 거는 기술적으로 이미 다 알려진 거 아니냐. 그런데 원고 이 특허권자가 제출한 이 실험 결과들을 보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를 가혹 조건이나 가속 조건에서 확인한 거에 불과하고 또 실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어떤 제재 설계 이런 단계에서 아니 그 변이가 방지될 수 있는 어떤 첨가제를 쓴다든지 다른 처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꼭 완제 의약품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에서는 그 결정형 변이와 관련된 심판 특허 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그냥 심리불소권 기계에 대한 판단 안 받았지만 법원하고 특허 심판은 모두 다 결정형 변이는 그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소극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실제 2031년에 가서 이제 아까 회피를 무정형이나 결정형 B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태오플라스의 결정형 A니까. 실제 제품이 나왔을 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침해 소송이라는 데서.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제가 있었던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8페이지에 있는 이게 보면 이 특허권자인 HK 이노엔이 재판 기록의 열람 등 제한 신청이라는 걸 해서 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요 지금 번호는 이거 하나인데 사실은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사건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심판 단계에서 한 400건 정도가 됐으니까 특허법원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이 정권 등본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열람 복사를 제한을 해달라고 하는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이런 결정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결정을 받은 이유가 제가 그냥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정말. 이 다른 특허법원 사건에서는 이런 걸 특허권자가 제출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저도 사건이 끝나고 이제 사건서를 정리하다가 기록을 특허법원 기록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
특허원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한 2달 뒤에, 이제 그 특허권자가 이걸 제출했는데, 아마도 제가 유추하건대는 이 특허법원 사건, 또 특허심판 사건에서 이 결정의 변이가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자를 그 특허권자가 많이 냈어요. 이 SK이노엔이. 그런데 이 제네릭을 대리했던 대리인들 중에 일부는 그 실험 결과들 중에서, 아니, SK이노엔이 낸 실험 결과로 봐도 결정의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실험 결과들이 거기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을 굉장히 대규모로 하다 보면, 그리고 그거를 법원이나 심판으로 제출할 때 변리사가 제대로 체크를 못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유추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람 제한을 건 게 아닌가. 나중에 이 31년에 실제 제네릭이 나왔을 때 가처분이나 침해 소송을 하게 될 때 여기 특허법원이나 심판을 냈던 증거들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그런 실험 결과들이 이런 열람 복사 제한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유추를 해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K캡정 관련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물질 특허하고 결정 특허 이외에 이게 항상 이 미등재 특허가 뭐 트라젠타나 자디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K캡정도 식약처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 특허가 있어요. 요 1829706 같은 경우는 K캡 테고프라잔의 피돌레이티염하고 말레이티염에 대해서 별도로 특허를 등록을 해놨고, 또 이 1960357 같은 경우에는 이 붕해제의 어떤 중량 퍼센트에 대한 특징이 있는 이런 별도의 조성물 특허를 또 별도로 특허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K캡정이 제네릭을 개발하는 회사들이라면 이런 염특허나 조성특허, 물론 이것도 회피는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K캡정은 이 정도로 마치고 듀카브 사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듀카브가 용량이 4가지가 있어요. 복합제 용량. 근데 그 4가지 용량 중에 요 특허가 하나 달라 있습니다. 1168136. 요 특허가 뭐냐면 피마살탄 30mg, 암로디핀 5mg, 30의 5에 요거에 대한 특허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개의 그 용량에 대한 것 중에 3개는 나왔어요. 이미 제네릭이 나왔는데 요 하나의 특허 때문에 이게 세트가 안 맞으니까 이 제네릭 쪽에서 이게 판매 매출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요 아래 이게 데일리팜에 난 기사에서 정리를 잘 해놔서 제가 캡처를 뜬 건데 회피도전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46개사가 했고 또 무효 심판을 28개사가 했는데 1심에서 다 졌어요. 그리고 이거 항소했는데 항소에서도 다 졌어요. 제네릭이 다 지고 보령이 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지금 내려온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질 특허는 이미 만료이 됐고 요 조성물 특허, 요 30mg 두 개의 복합제에 대한 특허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도전 그룹이 있었어요. 알리코, 동구바이오, MVP 헬스케어, 국전 요 관련된 관계사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여기 지금 46개사, 28개사 될 만큼 굉장히 많았는데 요 두 개의 그룹은 그냥 드랍을 했습니다. 여기 특허법원에서 지니까 대법원 상고를 안 했는데 요 알리코 그룹하고 동구바이오 그룹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역전이 돼서 다시 지금 내려와서 여기 특허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내려왔느냐. 이 부분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청구범위 해석입니다. 청구범위 해석. 자, 듀카브정 특허의 청구범위 제1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놓은 부분을 잘 보세요.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함은 30m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로디핀 베실레이티염 5mg. 뭐 암로디핀 베실레이티염 5mg은 하나의 염이 5mg. 이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자,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함을 30mg이라고 하면 이 30mg이 어디에 걸리나요? 피마살탄 칼륨염에 걸리나요? 아니면 이의 수화물에 걸리나요? 이게 우리가 한국어를 그냥 정상적인 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피마살탄 칼륨염 30mg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mg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특허법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피마살탄 칼륨염 30mg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 왜 30mg이 요 피마살탄 칼륨염에만 걸리고 여기는 안 걸린다라고? 뭐 이건 저도 이 사건을 대리했는데 특허 심판원도 그렇고 특허 법원의 판사도 그렇고 이건 좀 너무 심했어요. 정말
아주 기본적인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mg이 요 앞에만 걸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암로디핀 베실레이티엄 5mg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암로디핀 5mg을 포함하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티엄. 그럼 이거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6.94가 됩니다.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5mg은 요 염을 빼고 그냥 암로디핀으로 한 사람은 3.6 얼마가 돼요? 3.M. 왜냐하면 베실레이트 염이 빠지니까. 근데 이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5mg이라는 거는 암로디핀 5mg이 아니죠. 암로디핀 베실레이티엄 5mg이란 얘기잖아요. 여기 암로디핀 5mg을 포함한 암로디핀 베실레이티엄은 암로디핀 베실레이티엄 6.94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무효하고 소극하고 판단을 해 놓으니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은 피마살탄 칼륨염과 또 암노딘 베실레이트는 암노딘 이게 각각 다른 구별되는 화합물이다. 아니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칼륨염의 수화물하고 칼륨염 이건 다른 거예요. 물 분자가 붙어 있는 게 수화물이고 물 분자가 없는 무슨 물은 그냥 칼륨염인 거죠. 그리고 암노딘 베실레이트염은 암노디핀에서 베실산을 반응시켜서 만든 염이고 암노디핀은 그냥 프리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건 서로 구별되는 화합물이라는 거, 뭐 당연한 얘기를 했고 이런 용량 표시도 다르고 이렇게 기재하는 것도 다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 이 대법원 판단은 뭐였냐?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mg은 피마살탄 칼륨염 30mg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mg. 이 얘기는 뭐냐? 요 30mg이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린다. 이게 정상적인 해석이다라고 분명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암노딘 베실레이티엄 5mg은 암노딘 베실레이트 5mg이지 이게 어떻게 암노딘 5mg 포함한 암노딘 그러니까 이 대법원이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안 나왔으면 정말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을 텐데 그나마 대법원이 청구범위 해석에 대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줬는데 아니 대법원이 이렇게 청구범위 해석하고 소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무효다 이걸 판단해 줬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판단을 안 하고 자 청구범위 해석 잘못해서 판단했으니 다시 돌려보내니 다시 판단해라. 지금 그래서 지금 특허법원의 사건이 다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특허법원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보령이 정정심판을 별도로 청구했어요. 자 지금 파기 완성돼서 대법원에 갔다가 역정이 돼서 특허법원의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허법원 내려오자마자 바로 이 정정심판을 별도로 청구해서 2025년 11월 8일 날, 18일 날 청구해서 어떻게 정정을 했느냐. 피마살탄 칼륨염 2의 수화물 30mg이었던 거를 피마살탄 칼륨 30mg, 삼수화물 칼륨염 30mg.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 해석한 그대로니까 사실 뭐 변경한 거는 아니에요. 변경한 건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원래 피마살탄 칼륨염 2의 수화물 30mg, 30mg이 칼륨염에도 걸리고 수화물도 걸린 걸 각각 풀어서 쓴 거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어떤 정정의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새로운 사항을 신규 사항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변경한 것도 아니니까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령이 이렇게 정정 심판을 청구를 하니까 이 정정이 허용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정이 11월 18일에 청구됐다 그랬죠. 12월 2일, 14일, 15일, 18일 또 1월 5일까지 무려 5개의 정보 제출이 지금 정보 제출서가 특허 심판으로 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 정정 심판에서 청구하는 이 정정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담아서 정보 제출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기 30mg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린 거 요대로 했으니까 이거 뭐 정정에 어떤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수 있어요. 맞아요. 일반적인 정정 요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새로운 사항 추가한 것도 아니고 범위를 넓힌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특허법 136조 제5항에 보면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정정이 1호, 2호에 대한 해당하는 정정 후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 출원을 하실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특허 요건이라고 해요. 독립특허 요건. 그러니까 이렇게 정정 전이었다가 이렇게 정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정정 후에 이것이
특허를 요대로 출원을 했다면 이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지금 여기 정보 제출, 저도 정보 제출을 하나 했는데 이 특허 무효 사유하고 똑같다. 이 지금 무효 심판도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허가 무효되어야 하는 사유와 마찬가지로 요 내용이 변동이 없는 거니까 이것도 무효돼야 되고 무효돼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정정이 됐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거 따라서 정정이 인정되면 안 된다. 근데 보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렇게라도 바꿔보고 또 다시 공방을 해서 어떻게든 질질 끌어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약간 인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무려 5건의 이 정보 제출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건 아마 정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재미글리팅 관련된 사건은 지금 소국하고 무효 사건이 진행 중인데 이 소국 관련해서는 이 제너럴이 다 패소를 했고 일부 상고를 제기해서 이제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가 돼서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고요. 무효는 지금 작년 2025년 11월 27일에 특허권자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특허법원이 판결을 했고 이거에 불복해서 특허권자인 LG화학이 지금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 재미글리팅 사안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허 청구범위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인슐린과 병용하기 위한 이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이미 재미글리틴이 이형 당뇨병 치료는 알려져 있었어요. 투여 용량도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기술적 특징이 뭐예요? 인슐린과 병용하는 게 기술적 특징이에요. 이 항은 인슐린하고 메트포민하고 재미글리틴 이런 식으로. 근데 확인 대상 발명을 어떻게 했느냐? 병용하지 않는. 사실은 이게 의학 용도 특허이기 때문에 원래는 무효를 해야 되는데 이 병용요법이라고 하는 걸 회피하는 방법으로 병용하지 않는 이렇게 해서 소극적 권리보험 확인 심판이 청구가 됐고 이 심판원 단계에서는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는데 갑자기 특허법원 단계에서 특허권자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하면 우리 속하지 않는다에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으니까 이건 분쟁의 사유가 없으니 이건 각하돼야 된다. 근데 이 주장을 특허법원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덜컥.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지금 재미글리틴은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예요. 통지도 해야 되고 또 허가받을 때 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적 불황이 존재하는 거예요. 특허법뿐만 아니라 그리고 설령 여기서 다투지 않는다. 여기 소극심판에서 특허권자가 LG화학 이렇게 주장한다고 한들 이 LG화학이 나중에 가처분이나 침해소송 제기하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당장의 어떤 소극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냥 뭐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한 건데 이거를 특허법원에서 그냥 인용을 했어요. 다투지 않으니 이건 확인의 이게 없으니까 그냥 신결 취소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고를 해서 지금 신불기간이 도과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년 1월 사건이 접수가 돼서 요 4개월이거든요. 4개월이 심리불속행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 심리불속행 기간이 되기 때문에 4개월 안에 끝이 나야 돼요. 이 도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재미글리팅 사건 이 정도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드릴 게 많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카나부 사건 지금 맨 위에 보시는 이게 뭐냐면 현재 카나부 적용 효능 효과예요. 1번이 본태성 고혈압, 2번이 고혈압 치료요법으로서 이 단백질 감소 이게 두 가지 효능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령이 별도의 이렇게 특허를 또 받았어요. 요 단백뇨 감소와 관련해서.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단백뇨 감소라고 하는 오버랩되는 부분은 있는데 여기는 당뇨병성 신장질환 예방 치료용인데 여기는 고혈압 치료요법으로서예요. 근데 요즘 성인병을 여러 개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요 특허와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게 등재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등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기 고혈압 치료요법이 의로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당뇨병성 신장질환 예방 치료로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학 용도가 달라서 이건 등재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보령이 이걸 근거로 경고장을 보냈어요. 이 카나부 제네. 왜냐하면 이 카나부는 이미 본태성 고혈압 관련해서 물질 특허도 완전히 다 끝난 상태니까 특허제도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누구나 다 실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장을 보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약사가 소급권보험 청구해서 사건이 진행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알리코 제약이 주관사인데 알카나정이라는 걸 할 때 이 문제가 되니까 이 본태성 고혈압만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제네럴 허가를 이거만 우리 팔겠다 일본 현행 효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이 이 제넥사들한테 그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자 처음에 시작된 거는
알리코 제약에게만 보령 경고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경고장을 받게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신속심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세 개사가 참여사인데 이렇게 네 개사가 한 그룹이에요. 프라임은 별도 그룹이고. 그래서 결국은 요 신속심판 요거 관련해서 빨리 아마 한 1년 안쪽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다섯 개 기사가 다 이겼어요. 뭐 아까 설명드린 번태성 고혈압만 하니까 그건 이미 특허가 끝난 거고 이 단백뇨 감소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이 효능 효과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현재 특허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한 개의 그룹, 요 다른 그룹에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제미글리틴 설명드렸죠. 제미글리틴이 어떻다 그랬어요.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특허법원에서 판사가 그래? 다투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네. 신결 취소.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김현장이 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다투지 않는다. 또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판결이 잘못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이 제미글리틴 사건의 경우에는 LG화학이 경고장이나 뭐 이런 거 한 번 보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심판 단계 특허본 단계 다투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투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특허본 판사도 그래 경고장도 안 보냈고 다투지 않는다고 하니 그 다투지 않으면 왜 이 심판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이 카나부정 사건 경우에는 이게 보령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실제 제2효능 효과하고 특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장을 보냈고 또 심지어는 이 배제 문구가 추가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조건을 걸고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배제 문구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 카나부정 사건의 경우는 다른 거예요. 경고장도 보냈다는 점에서 이 제미글리틴하고 다르고 또 어떤 조건을 걸어서 배제 문구를 넣어주면 우리 다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심판을 심결 취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배제 문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이게 2024년 12월쯤에 나온 12월 말쯤에 나온 판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페브 연질 캅셀이라고 하는 게 오리지널입니다. 요 세 개의 효능 효과를 갖는 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영진약품이 이거를 어떻게 허가를 받았냐면 요 1번 오리지널 오페브 연질 캅셀의 1번 효능료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요거를 빼고 요 특발성 폐섬유증을 제외한 그리고 세 번째 효능료가 그대로 붙인 이런 형태로 해서 심판에서도 이기고 허가도 받았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때 기사들 어떻게 많이 나왔냐? 배제 문구 새로운 회피 전략인가 이런 식으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지금 이 카나부정 사건에서 특허권자인 보령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알카나정의 효능효과 본태성 고혈압 있잖아요. 여기 봐라 이 닌텐브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제 문구를 넣었네. 그러면 카나부의 제네릭인 알카나도 요 고혈압 치료요법으로서 요 단백뇨 감소 요거를 제외한다는 걸 여기다가 넣으라. 그럼 우리가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식약처와 협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걸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페브의 이 오리지널은 연질 캅셀이었어요. 오페브 연질 캅셀. 그런데 영진약품은 이거를 정제 형태로 제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했고 임상을 해서 요 영진약품이 닌텐도로 정을 받을 땐 이건 자료 제출 의약품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네릭 의약품은 제형, 효능효과, 주성분 다 같아야 됩니다. 이 카나부정하고 알카나정 관계는 정제와 정제, 이거는 제네릭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이 자료 제출 의약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배제문구가 허용됐다는 게 식약처 입장인데 알카나정의 경우에 이거를 이 본태성 거라 가로치고 요 2번 효능효과는 제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배제 문구를 넣으려고 하면 식약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거는 제네릭이 알카나정 같은 경우는 제네릭이기 때문에 오리지널하고 똑같아야 된다. 1번 효능효과 똑같고 이미 2번 그런 식으로 해서 제외했던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가로를 치려고 하면
이 오리지널의 효능 효과에도 가로를 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하고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배제 문구라고 하는 게 이 배제 문구 변경어가 일단 식약처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과거에 닌텐프로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연질카sel의 정자를 바꾼 자료 제출 의약품으로 별도의 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효능 효과가 허용이 됐던 거지만 지금 이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는 똑같은 제네릭은 효능 효과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만 뭐 입원 효능 효과 제외한다. 아무리 특허에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느냐? 배제 문구, 배제 문구에서 무조건 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자체가 배제 문구가 이미 된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카나부의 1번, 2번 효능 효과 갖고 있는 거에 제네릭 허가 받으면서 2번 빼고 1번 이거는 배제 문구가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넣지 않고 아예 제외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닌텐브로처럼 뭐 특발성 폐섬증을 제외한 이런 식의 배제 문구를 넣으려면 제네릭에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제네릭은 오리지널하고 효능 효과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어떤 말을 집어넣게 되면 오리지널하고 효능 효과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 만약에 그런 식의 배제 문구를 넣으려면 이렇게 별도의 임상을 한 자료 제출 의약품에서나 그건 가능한 것이지 제네릭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식약처 입장이에요. 자, 레볼레이드정 사건. 이게 희귀약품이고 약가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혈소판층 치료제고 특허가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비오하고 한국판비오하고 SK 플라즈마라는 회사에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서 이긴 사례예요. 자, 레볼레이드정 특허에 이게 요즘 다국적 제약사의 새로운 전략 중에 하나인데 3개 특허가 각각 다 분할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 에버그리닝은 물질 특허, 용도 특허, 조성 특허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길게 특허를 여러 개 등록을 해서 후발주자를 막았다면 이 분할은 같은 시기에 끝납니다. 원래 출원하고 분할되고 분할되면 존속기간 만료일은 다 같아요. 여기 심사관이 지금 다 다르죠. 이혜리, 신영신, 신청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걸 등록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구범위 가만히 보시면 제가 예전에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린 다기제 협범위 많이 기재되어 있으면 권리 범위가 좁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A부터 G까지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한정된 이 청구 범위하고 여기 2개로 한정된 거, 여기 4개로 한정. 이게 권리 범위가 최초의 원추론보다 분할된 추론된 게 권리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자, 이게 일종의 분할 추론의 남용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유럽도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 특허청도 제도를 수수료 징수 규칙을 바꿨어요. 분할할 때 몇 회 이상이면 뭐 4배, 5배 이렇게 수수료를 물리는데 사실 다국적 제약사들이 후발주자 막기 위해서 분할 출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 이 레볼레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트라젠타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2가지 있어요. 첫 번째,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미등재가 뭐 있는지 꼭 찾아보셔야 돼요. 미등재 특허가 뭐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분할된 특허가 여러 개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 2가지 측면에서 같이 여러분들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레볼레이드정 특허 관련해서 재밌는 걸 하나 자, 이 렌비마 캡슐은 렌바티닙이라고 하는 거고 갑상선 암 치료제인데 에이사이가 특허권자예요. 그리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하고 무효를 같이 청구를 했고 이 지금 렌비마 캡슐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기전이고 난타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극권범도 했어요. 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특허권자가 제네릭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 특허, 결정 특허, 용도 특허, 조성 특허 이렇게 많은 것들에서 물질 특허는 이미 완료가 됐고 결정하고 조성 특허는 보령 승리를 했고 용도 특허하고 이 조성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심판에서 이미 보령 승리를 해서 하나는 특허법원 사건 진행 중이고 하나는 대법원 사건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멀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보령이 이 렌비마 캡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판권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기 보면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오래전부터 이미 끌어왔다 그런 사건입니다. 자, 넬클리어 종합진균증 치료제이고 테르비나핀을 주성분으로 갖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보면 피청구인이 폴리캠이고 허가권자가 코름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특허권자를 상대로 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폴리캠한테 라이선스 받아서 코오롱이 허가를 받은 그런 케이스일 텐데 그리고 등재도 코오롱이 했겠죠, 식약처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심판, 소급권법을 청구하는 한미나 제니오사이가스가 이렇게 할 때는 요 특허권자한테 해야지 코롱한테 거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넬클리어 두 개 심판을 소급권법을 두 건 청구해서 하나는 취하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같은 날이잖아요. 10월 24일, 10월 24일. 그러니까 이제 소급권법을 하려 이제 확인 대상 발명, 이 회피 제품에 대한 특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했다가 하나를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기존의 이 조갑진균증 치료제가 뭐 시클로피록스도 있고 주블리아가 많이 팔리죠. 동아에서는 에피코나졸을 주성분한 주블리아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코롱제약이 허가를 2024년에 이미 받았어요. 2023년에. 그리고 이제 급여 등재를 하라고 시판을 코롱이 시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또 비급여로 바로 출시를 해버려서 이 텔미나핀 외용제 최초를 코롱이 아니라 허가는 여기가 먼저 받았는데 실제 시장에 출시한 건 한미가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참고하실 만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뇨산스도 여기 생략된 면 회사들, 요 유유라 신인 이런 회사들도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문제는 최초 허가 신청 요건, 우판권을 받으려면 3개의 요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최초 심판 청구, 그 심판의 승리, 또 최초의 허가 신청. 그러니까 요 심판 청구는 다 14일 이내에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최초 허가 신청 요건을 만족한 게 한미만 만족을 해서 우판권을 한미가 받았고 다른 회사들은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청구가 가만히 보면 조성물 특허고 테레비나핀 이미 다 알려진 물질이고 뭐 이런 조성에 대한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요 뭐 증강제나 가소제를 포함하면 그냥 회피가 되겠죠. 이렇게 소급권법을 청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DMDO 이것도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 현대약품이 원래 이 도네페지라고 메마틴이 각각 단일제로 투여되던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이게 복합제로 해가지고 특허받고 나서 등재하고 출시 한 달 만에 그리고 식약처 등재 3개월 되는 시점에 바로 그냥 한 2, 30여 개 굉장히 많은 회사가 지금 소급권법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 가만히 청구한 걸 보면 메만틴하고 습식 공정으로 과립화된 도네페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입자 크기 한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압착된 정제 형태. 그러니까 메만틴과 도네페질인데 두 개 성분 중에 이 도네페질만 습식 과립화된 걸로 했으니 요걸 뭐 직타법을 했거나 아니면 권식과립으로 바꿨으면 뭐 쉽게 회피가 되겠죠. 자, 펠로비. 이거는 여기 지금 최초 심판 청구한 게 2019년이니까 거의 뭐 6년을 끌었던 사건인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작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2025년 5월 15일자로. 근데 대법원에서 이게 그냥 심리 불속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4개월을 도화해서 최종적으로 판단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요거 언젠가 한번 정리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특정의 문제 확인회의 그리고 균등론 이 과제 해결 원리와 관련해서 이제 판단을 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 회사가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또 심판을 청구해서 진행 중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법원으로부터 특허의 권리 대항을 받을까봐 이제 이런 회사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이긴 거. 그러니까 이건 뭐 이길 줄 알면서도 추가로 심판을 청구한 거죠. 쟤네 이제 판매를 하겠다고. 이게 워낙 매출이 큰 제품이라서 아마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달려든 것 같아요. 자, 탈리제정, 미로가발린을 유효 성분한 탈리제정은 신경모습 통증 치료제인데 다이치 상교가 특허권자고 이것도 꽤 많은 회사가 소급권법을 청구를 했어요. 이게 가바펜틴이나 이런 프레가발린 대비 진통효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서 아직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 릴리카 같은 경우는 700억 대이기 때문에 이 급여가 적용이 많이 된다면 나중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아마 청구를 한 것 같은데 특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조성물 특허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주성분 있고 입자 크기 또는 뭐 여기 첨가제 종류 이 정도 한정을 해놓은 거라서 사실은 이런 정도의 조성 특허는 쉽게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온젠티스 캡슐, 오피카폴, 이건 파킨슨병 치료제인데 이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바이알인데 허가권자는 SK케미칼이에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특허권을 등재한 건 SK케미칼이 등재를 했고 실제 특허권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 바이알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특허가 있는데 요 세 번째 특허에 대해서만 이 맨 마지막에 이거에 대해서만 소급권보험을 이제 청구를 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 개의 특허가 있다면 맨 마지막 거 이걸 해결해야 오판권을 받아요. 이거 해결 못하고 이 앞에 거 해결해봐야 오판권 못 받습니다. 어떻게든 쟤네 출시 시기를 당겨야 되니까 그래야 오판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에피케라 필링 코팅정, 사피라미드 주요 성분을 갖고 있는 이 파킨슨병 치료제인데 여기도 특허권자는 뉴론 파마시티컬스고 실제 허가는 에이자이가 받았어요. 그래서 부광, 삼일, 명인 요 몇몇 회사들, 명인, 환인, 삼일, 부광 요런 회사들이 주로 CNS계 약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심판을 청구했고 요 패소라는 표현은 특허권자 기준으로 패소니까 쟤네들이 승리한 거죠. 그래서 요 청구 범위를 가만히 보면 이미 이런 유효 성분 다 알려진 물질들이고 단지 불순물의 함량에서만 기술적 특징이 있는 거니까 요거를 다른 식으로 회피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투스, 사마제약의 시투스정, 프라노카스틸 주성분을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심판 청구를 했어요. 사마제약이 이거 제네릭 나오면서 아마 매출이 이 시투스정 매출이 굉장히 떨어졌을 겁니다. 기관 천식하고 비염 치료제인데 여기 보면 동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각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각하가 되고 다시 심판을 청구한 이런 상태인데 이게 아마 급하게 심판을 청구하다 보니까 확인 대상 발명 특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소급권법을 청구할 때 이 주장 내용이나 증거는 나중에 추가로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확인을 하실 때 꼭 뭘 보셔야 되느냐?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하고 여러분이 개발한 개발 제품하고의 이 동일성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는 이 보정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이게 함부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처음에 굉장히 넓게 넣었다가 감축해 들어가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초 심판 청구할 때 좀 여유 있게 해놓고 나중에 한번 보정을 해서 최초에 제출한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의 내용보다 줄어드는 건 가능하지만 나중에 이걸 뭘 새로운 걸 추가한다든지 확대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극적 권리법 확인 심판 청구할 때는 변리사한테 자료를 받으셨을 때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될 게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여러분이 개발한 제품하고 실제 매치가 되는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심판에 이겨도 식약처에 가서 허가받을 때 문제가 생겨요. 오판권 못 받습니다. 그 동일성 인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를 철저히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현재 진행 전부 다 특허권자가 졌어요. 지금 뭐 다 청구본을 보면 이것도 습식관리법으로 제정 관리를 포함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건식관리법이나 직타법을 해버리면 이건 쉽게 회피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나머지 회사들도 요 진행 중에서 무난히 회피를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이미 우판권을 받았어요. 한 4개사가 받았는데 이건 2025년 10월에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요거 문제없이 판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대원제의 코데오네스 5개 성분의 복합제인데 이게 청구법을 보시면 기관지염 치료용 소염작용 그래서 용도 특허예요. 그래서 다 무효를 걸었어요. 여러분 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성 특허는 소급권법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이 용도 특허는 제네릭은 오리지널하고 용도 효능효과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무효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무효 심판을 뭐 어렵다고 해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코데원에서 PMS 만료일이 2026년 7월 14일이고 그래서 PMS 만료일 다음날 이제 쟤네 허가 신청이 가능해질 테니까 뭐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등재 기간까지 고려를 하면 허가 검토나 등재 기간까지 고려하면 아마 2027년 이후나 가능할 것이고 이 코데원에서는 계량 신약이라서 이 약가 인하도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이 로수제정, 함의약품 로수제정은 에지티미브하고 로스바스타틴 복합제인데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이 심판을 청구했어요. 뭐 고지혈증 치료제인데 이 청구한 내용을 보면 에제티미브는 습식관리부고 로스바스타틴은 그냥 혼합부예요.
그리고 요 습식 과립을 만들 때 결합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성분을 특정을 해놨는데 이 에제티뮴은 습식 과립부고 로스바스타틴 혼합부는 단순 혼합물의 건식 과립이니까 요 습식 과립이나 아니면 이 건식 과립을 갖다가 뭐 조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습식 과립부의 어떤 첨가제나 이런 걸 바꾸는 걸로 이것도 쉽게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특허권자는 아예 이 사건들을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대리인 선임을 아예 하지 않고 있어요. 맥시제 식주, 파라세타몰하고 이부프로펜을 성분으로 하는 주사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특허를 받았나 싶을 정도인데 왜냐하면 이 특허 출원 전에 파라세타몰하고 이부프로펜은 정제가 이미 있었어요. 정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주사제로 만들고 또 이렇게 특정한 함량을 환장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주사제가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또 중증 환자들의 어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한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경보가 이제 2021년 하와 취득하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이게 병원에서 주로 입원 환자들한테 많이 쓰다 보니까 22개사가 지금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여기 지금 2025년 8월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특허법원 사건의 소제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전 단계에서 2023년인가부터 이게 심판이 청구가 됐어요. 근데 PMS 만료일이 지금 202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4년 전에 심판이 너무 일찍 청구가 돼서 이거는 조금 저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의뢰인들한테 특허법원의 사건을 좀 천천히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좀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PMS 기간에서 너무 일찍 보통의 경우는 한 2년 또는 1년 6개월 전에 심판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한 3년 몇 개월인가 거의 4년에 앞서서 심판이 청구됐던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마도 뭐 이기는데 별로 제네릭이 이기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특허법원에서 신결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카비정, 룩소리틴ib, 이 닙자 나오면 항암제 계통이죠. 여기 효능효과가 골수섬유화증, 평울부 증가증, 뭐 이런 항암제 계통인데 특허권자는 인사이트홀딩스고 실제 허가를 받은 허가권자는 노바티스예요. 대웅하고 종근당이 이제 이 소급권법을 청구를 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카비정의 특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 특허하고 염 특허. 근데 물질 특허는 그냥 놔두고 뭐 해소가 안 되니까 요 염 특허에 대해서 여기 그냥 인산염이에요. 요 룩소리팀의 인산염. 그러니까 아마 다른 염으로 바꿨겠죠. 요거에 대한 소급권법을 청구한 이런 상태고 재밌는 게 요 삼양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는 보통의 경우는 특허 2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걸 대조하고 그래서 이 하루 2번 먹는 게 지금 자카비정인데 1일 1회로 복용 편의성 개선 서방형 제재로 별도의 임상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네릭이 아니라 자료제출 의약품이죠. 그래서 요 어느 쪽이 빠를 거냐, 이 삼양홀딩스 쪽에 이 서방형 제재가 먼저 출시될 거냐, 아니면 지금 대웅이나 종근당이 했던 제네릭이 출시하는 게 더 빠를 거냐. 아마 나중에 볼만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마다 이렇게 별도로 임상을 해서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갈지, 아니면 종근당이나 대웅처럼 그냥 동일하게 제네릭으로 갈지. 근데 아마 이 매출은 굉장히 뭐 6조 원이라니까 글로벌 매출을 따지면 굉장히 매출은 많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엑스탄디, 엔잘루타마이드를 주성분한 엑스탄디는 전립선암 치료제인데 여기 등재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심판 청구가 됐고 여기 보시면 이런 여러 회사들이 이제 심판 청구를 했고 물질 특허하고 조성 특허 두 개가 있는데 물질 특허는 26년 올해 이제 26년 6월 17일에 끝나니까 이 조성물 특허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엔잘루타마이드 및 중합체를 함유하는 제약 조성물인데 엔잘루타마이드가 무정형이에요. 이건 결정 특허만큼 그냥 쉽겠죠. 그 무정형 아니라 결정형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중합체도 이 중에 아닌 다른 걸로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 소급권법 청구했는데 현재 이것도 재밌는 게 특허권자 김현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가 저도 이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대리인이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없어요. 지금 특허권자 대리인이. 아까 로스텍 같이 이건 이제 상대방 대리인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두비회장 로라글리타존 이형 당뇨병 치료제인데 이게 종근당의 국산 신약 20호 당뇨병 치료제인데 여기 보시면 요 물질 특허는 27년에 끝나고 요게 이제 조성물 특허 요 특허인데 요거를 요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식약처 등재 특허에 가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 존속기간이 만료됐거나 여긴 존속기간이 2034년이니까 아직 만료가 안 됐는데 빨간색으로 돼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아, 특허권자가 삭제했구나. 요 뒤에 상세라고 하는 걸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조문당이 이걸 등재를 삭제를 했는데도 신풍제약이 이제 심판을 청구했고 요게 등재 특허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판권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특허 청구항을 가만히 보면 로베글리타존하고 셀로스 유도체. 근데 셀로스 유도체는 히드록시프로필 셀로스예요. 그럼 뭐 이제 셀로스 유도체 딴 걸로 바꾸거나 이제 첨가제를 딴 걸로 바꾸면 쉽게 회피가 가능하겠죠. 림버크 처방정 유파다시티닙인데 이게 야누스키나제 억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정 특허가 있고 물질 특허가 있는데 물질 특허에는 도전이 없고 요 결정 특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엑사이드 패턴을 가지고 특정돼 있으니까 다른 결정을 가지고 했고 아마도 올해 1, 2월에는 이 결정 특허에 대한 특허 심판의 심결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이길 거예요. 제가 보기엔 뭐 이게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 특허는 이겼는데 그 물질 특허에 대해서는 아직 도전이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이거는 물질 특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37페이지 보시면 이 리버크 서방정은 특허가 물질 특허하고 결정 특허가 있는데 이거는 뭐 쉽게 회피가 가능할 겁니다. 결정 특허. 근데 물질 특허 아까 K캡정 패턴이 같아요. 요게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2년 가까이, 2년 6개월 가까이 연장이 돼 있는데 이 경영효과가 15mm하고 30mm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15mm는 1번부터 6번이고 30mm는 1번부터 3번이 있는데 이 존속기한 연장의 근거가 된 게 뭐냐면 류마티성 관절염 치료로만 연장이 됐어요. 요 12월에서 이렇게 연장된 근거가. 근데 아까 K캡정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K캡정의 1, 2, 3, 4, 5는 전부 다 위산분비와 관련된 거예요. 위산분비와 관련된 거.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가요? 류마티성 관절염하고 아토피 비염이 같은 동일한 질병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야노스키나제 억제제라고 하는 아주 상위 단계의 작용 기전으로 보면 같을 수 있지만 이 야노스키나제 억제제에서 나올 수 있는 질병 치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류마티성 관절염, 아토피병, 그리고 이거 판사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류마티성 관절염은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아토피병은 애들도 걸리는 건데 이건 좀 다른 질병 아닌가? 그러니까 이 지금 요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 요것과 관련해서 먼저 아토피 피부염이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대해서 먼저 판매를 하겠다. 언제부터? 2030년 12월 2일부터. 이런 식의 도전이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K캡 정도는 좀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30년 12월 2일부터 제네릭을 판매하는데 뭘로 판매하느냐? 뭐 아토피 피부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요거만 연장이 됐으니까. 이런 시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K캡보다 오히려 더 이게. 자, 서튠러정, 베다킬링을 주성으로 하는 건데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하는 건데 여러 가지 제가 여약품 다뤄봤지만 이 보험약가가 145,676원이에요. 한 알에 정제 하나에. 아마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희귀약품이고 전문 약품인데 이 특허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물질 특허, 용도 특허, 조성 특허가 있는데 이 BC월드 제약이 25년 9월 4일에 이 특허 3에 대해서 소급권법을 청구했고 만약에 이제 이거에 소급권법 승리하게 되면 이제 물질 특허 만료 후에 용도 특허가 먼저 끝나요. 25년 6월 이미 끝났어요. 26년 12월 이때부터 여기 19일이니까 20일부터 제력 예약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영진하고 BC월드 제약 이 두 개 회사만 이거를 지금 심판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57억 정도니까. 근데 이 자재 내성, 그러니까 이미 결핵치료제는 알려진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합제로 여러 개의 알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런 다재 내성이 생긴 결핵에 대한 치료제로 다른 대안이 없답니다.
이 서투리오 정밖에는. 그래서 아마 제넥사의 특허 도전에 타깃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커비스 점화액이라고 뭐 이미 알려진 시클로스포린을 가지고 안구 건조증에 쓰는 그런 약물인 점화액인데 특허권자는 산텐이고 한미가 이제 소급권법을 청구를 했어요. 요 아래에 있는 요 두 파란색으로 된 거는 이미 전속 게임 만료가 됐고 요 두 건에 대해서만 이제 심판 청구를 했어요. 요 10월 17일 날 10월 10일 날 2025년 10월 10일 만료되는데 2일 날 청구를 바로 곧바로 해버렸어요. 요 특허 청구범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특별한 게 없죠. 조성물 특허로서 이제 요런 첨가제들 갖다가 아니면 또 중량이나 이런 걸 변경해서 충분히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매트 서방장 아까 재미글리틴 사건 설명드렸는데 이 재미글리틴 관련된 게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특허가 등재가 되어 있어요. 물질 특허부터 뭐 이층정 특허나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용도 특허, 인슐린 병용과 관련된 이걸 설명드렸는데 뭐 신풍제약하고 프라임하고 몇몇 회사들이 무효를 청구했어요. 무효를. 근데 이걸 보면 1층정하고 2층정, 2층으로 구성된 2층정이잖아요. 이거 어찌 보면 조성특허니까 뭐 회피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회피하려면 그냥 단일 2층으로 나누지 않고 단일제 형태로 두 개 뭐 이거 만들면 뭐 회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나 보죠. 그래서 이게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는 거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신풍하고 프라임하고 여기서 이 제메트 소방정을 이 특허와 동일하게 이층적으로 개발하나 보다. 그러니 무효심판을 청구했겠죠. 만약에 단일적으로 했다면 뭐 회피 소급권법을 했을 텐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는 얘기는 여기도 이층적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플루자정 발록사비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감염증 치료제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특허가 4개가 등재가 되어 있고 요 특허 3과 4가 요 청구항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성물 특허예요. 요 특정한 피복층에 대한 특징, 그 특정한 셀룰로스계 고분자에 대한 기술 특징. 뭐 그렇게 회피가 어려운 특허로 보이지는 않는데 광동이 그냥 특허 4에 대해서만 소급권법을 청구했어요. 요 38년에 끝나는 거에선 소급권법 청구를 하지 않고 물론 요 맨 마지막 건 했기 때문에 우판권은 물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회사, 광동이의 다른 회사가 요 두 개 다에 대해 소급권법 하게 되면 판매 시점도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우판권도 더 앞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듀카로정 보령이 특허권자인데 이것도 피마 설탄 패밀리죠. 요 피마살탄, 암로디빈, 로스바텐 3제 복합제인데 뭐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같이 치료하는 거. 동구바이오제약이 이제 소급권범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죠.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 뭐예요? 여기에 존속기한 요거는 2023년이니까 이미 존속기한이 만료돼서 빨간색으로 된 거고 여기 2038년인데 빨간색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특허권자가 삭제를 한 거예요. 시각적 등재된 걸. 삭제했기 때문에 오판권은 없지만 뭐 어찌됐건 요 듀카로에 대한 제네릭 개발을 하려고 하니 심판 청구를 한 것 같고 뭐 여기 보면 1층, 2층 뭐 그리고 첨가제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그냥 2층정 특허니까 뭐 이것도 어렵지 않게 회피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타그리스 오시머티닙 립자로 끝나는 이것도 항암제인데 아스트라제네카가 특허권자고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일단 제네릭이 이겼어요. 종근당하고 광동. 그리고 지금 특허법원에 사건이 진행 중인데 지금 이렇게 3개의 특허가 있는데 3개의 특허 중에서 요 233, 63, 78 요거에 대해서만 가장 마지막으로 끝나는 2035년 1월 2일 날 마지막으로 끝나는 요거에 대해서만 소급권법을 청구했고 지금 현재 제닉사가 특허 심판을 승리했고 특허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2025년 9월에 심판으로서 이겼어요. 근데 뭐 청구한 내용 보면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첨가제의 어떤 중량 비 요 정도의 기술 특징밖에는 없는 것 같으니 쉽게 회피가 가능하겠죠. 타플로타네스 저만의 타플로플루스트라는 이제 안압 강화, 뭐 농내장 이런데 안압 강화를 치료 효과를 하는 건데 산텐이 특허권자고 청구항 두 개의 어떤 청구 특허가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내용도 보면 뭐 애초에 용기와 관련되고
또 뭐 첨가제 이 정도에 대한 특허밖에 기술적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회피가 가능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총 4건의 특허가 있는데 이 2개의 특허는 이미 만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이 2개에 대해서만 이 심판 청구가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건들에 대한 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한 3장의 슬라이드에서 제도, 특허 제도하고 법 개정 사항을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바뀐 제도 중에 가장 큰 게 이건데 존속기 연장 제도에서 이제 2가지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원래 이 존속기 연장 제도는 뭐냐면 임상시험하고 허가 받는 요 기간 동안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이거를 연장해 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캡은 있었죠. 5년 이내에 범위에서. 임상하고 허가는 7년 걸렸다고 7년 연장해 주지 않고 5년만 연장해 주는 게 기존에 있던 캡인데 하나의 또 다른 캡이 이번 법 개정에 들어갔어요. 식약 처허가 돼서 14년을 넘지 못한다. 연장전 만료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4년을 넘게 되면 요건 제외하는 거죠. 요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캡이 하나 더 들어간 게 작년 특허법 개정 사항이 중요한 거였고 또 하나는 작년 특허법 개정, 2025년 특허법 개정 이전에는 어떤 의약품 허가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존속하고 있는 특허가 물질 특허도 있고 용도 특허도 있고 제형 특허도 있고 이런 여러 개의 특허가 있으면 다 연장을 해줬어요. 이거를. 그런데 작년에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이제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다 연장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쟤네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 거죠. 이 여러 개가 연장되던 걸 하나만 연장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존속기 연장 제도가 좀 국내사한테 유리한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특허법 제2조가 정의거든요. 약사법 2조도 정의인데 여기 상호에 실시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수출이 없었어요. 수입은 있었는데 수출이 없었어요. 왜 예전에 수출이 없었냐면 수출을 하려면 먼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시행에 생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경제의 어떤 다양성이 있으면서 생산 없이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침해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관세법이나 이 무역조사 이런 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실시의 정의에 수출을 더 추가를 했어요. 수출을. 요게 첫 번째 법 개정 사항이 중요한 거고. 요 아래 2가지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인데 의견서 제출 기한. 여러분이 특허 출원했다가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받고 그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 기존에 2개월이었는데 이게 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분할 출원에 대해서 심사 유예를 허용을 하는 제도로 이제 심사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분할 출원하고 나서 원래 원출원이고 분할하고 나서 이 분할된 거에 대해서 유예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좀 유예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사실 어찌 보면 이건 또 잘못하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악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분할해서 여러 개의 특허를 등록한 레볼레이드 정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지연을 시킴으로 해서 분할된 특허 출원의 등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거를 악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특허처 입장에서는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자, 맨 마지막.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요거는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특허청에다가 특허심판에다가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무효심결 예고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효심결 예고제가 뭐냐면, 자, 특허가 등록이 되고 이제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 국내 제약사가 심판 청구를 하면 이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뭐 답변서도 있고 의견서도 있고 막 공방이 오고 갈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여기서 바로 심판의 결과가 심결로 나왔어요. 여기에 뭐 구술심리도 하고 심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지금 무효심결 예고제는 뭐냐 하면 자, 무효를 딱 하려고 하면 심판관이 무효를 하려고 해. 그럼 예고라고 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예고 통지를 해서 이 무효 심결 예고 통지를 하고 나면 이 어떤 기간 내에 또 정정 청구를 하는 걸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서 내고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심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일반 심판, 판권이 아닌 일반 심판의 경우는 심판 기간도 늘어지는데 그냥 여기서 지금 무효 심판에서 무효 심결 내리면 될 것을 무효 심결 예고 통지를 하게 되면 특허권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 심판관이 이거 특허를 무효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저 특허권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심판원장, 요번에 퇴직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 이야기, 저 심판원장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효율을 어떻게든 낮추고 싶어서 지금 이 제도를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아니, 그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이 의학 사건의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있으니, 어떤 특정한 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예외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식약처에 등장된 특허에 대해서 무효심판 청구했다가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예고 통지가 나왔어? 그럼 심판관이 이거 무효시키려고 하는 심증을 가지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럼 또 이게 늘어진다고. 이거 아마도 못 늘어져도 1년, 2년 더 늘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근데 뭐 심판원에서 무효율을 줄이겠다고 하는 그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 제도 도입되면 국내 제약사도 힘들어지고 이걸 대리하는 대리인들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거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내달라고 하면 국내 제약사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청구항 해석과 관련해서 의견 낼 수 있도록 하고 뭐 구술심리 이런 것도 뭐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심판원에서 문서가 나왔는데 이건 현재는 지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단계지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내용을 알고 계시고 특허청에서 어떤 의견 문의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알고 반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심리 진행 여기서 끝나는데 이 점선으로 친 심결 예고 절차를 여기다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최소한 1, 2년 더 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고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